내 세상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0과 1, 참과 거짓, 성공과 실패. 서울의 심장부, 천명그룹의 거대한 빌딩 57층. 서버 관리실. 이곳이 나의 왕국이자 나의 감옥이다. 나는 이 거대한 기업의 모든 데이터가 쉬지 않고 흐르는 혈관을 지키는 이름 없는 IT 기술자 강지우다. 서버팬이 돌아가는 낮은 소음. 서늘하게 유지되는 한 권 항습기의 바람. 그리고 수천 개의 케이블이 뿜어내는 미세한 열기. 나는 이 차갑고 기계적인 세계에 익숙하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논리적이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이 있다. 감정이나 변수 따위가 끼어들 틈이 없다. 하지만 나의 이 논리적인 세계는 매일 밤 창문 너머의 한 줄기 빛 때문에 균열을 일으키곤 한다. 내 사무실 창문 너머, 광장을 가로지른 맞은편에는 천명 아트센터가 있다. 밤이 깊어 우리 부서의 불이 하나둘 꺼져도 아트센터 5층의 스튜디오는 언제나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그곳은 그녀의 공간이다. 윤서연, 천명그룹 윤 회장님의 외동딸이자 천명아트 재단의 이사장. 나와는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 내가 0과 1의 세계에 갇혀 있을 때 그녀는 색과 빛, 그리고 감성의 세계를 유영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녀를 직접 만나본 적은 없다. 그저 사내 뉴스나 언론 기사를 통해 그녀의 모습을 접할 뿐이다. 내 컴퓨터에 C, S스템 미시 카넬, 백합 폴더. 겉보기에는 중요한 시스템 백업 폴더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지난 3년간 내가 몰래 모아온 그녀의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다. 자선 행사에서 아이들을 안고 환하게 웃는 모습, 새로운 전시회의 개막식에서 진지하게 연설하는 모습, 해외 봉사활동에서 밀짚 모자를 쓰고 땀 흘리는 모습. 사진 속 그녀는 언제나 빛이 났다. 재벌가의 딸이라는 화려한 배경 때문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가진 선하고 따뜻한 영혼 때문에 나는 그녀를 짝사랑한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더 깊어지는 바보 같고 가망 없는 짝사랑. 그녀는 내게 닿을 수 없는 명화와도 같았다. 나는 그저 멀리서, 아주 멀리서 그 그림을 바라보며 나만의 작은 감상을 키워갈 뿐이었다. 그날도 나는 야근을 하며 시스템 정기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때 우리 부서 막내인 박민수 사원이 사색이 된 얼굴로 내게 달려왔다. 지후 선배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업데이트 파일을 잘못 건드려서 메인 판매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다운된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사무실에 남아있던 몇몇 선배들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메인 판매 DB 서버. 그것은 천명그룹의 모든 온라인 쇼핑몰과 유통망의 심장이었다. 1분 1초가 수억 원의 매출과 직결되는 곳. 그것이 다운되었다는 것은 회사 전체의 대동맥이 막혔다는 의미였다. 김 부장님이 달려와 상황을 파악하더니 머리를 감싸 쥐었다. 박민수, 너 미쳤어. 내가 그렇게 신중하게 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부장님의 고함 소리에 민수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입사한 지 이제 갓 6개월 된 신입에게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패닉에 빠진 사람들 사이를 지나 문제의 서버 앞에 섰다. 스크린에는 붉은색 에러 메시지가 쉴 새 없이 깜빡이고 있었다. 부장님, 지금은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서버부터 복구해야 합니다. 나는 키보드 앞에 앉았다. 그리고 미친 듯이 코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박민수가 잘못 올린 업데이트 파일이 기존 시스템의 커널과 충돌을 일으켜 데이터 인덱스가 완전히 엉망이 된 상태였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정상적인 절차로는 백업본을 복원하는 데만
최소 서너 시간이 걸릴 터였다. 나는 일반적인 복구 절차를 포기했다. 대신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 루트 권한으로 직접 접근하여 손상된 커널을 수술하는 방법을 택했다. 아주 위험하고 조금의 실수만으로도 서버 전체를 영원히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이었다. 지후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다 데이터 다 날아가면 어쩌려고 김 부장님이 소리쳤지만 나는 들리지 않았다. 내 눈에는 오직 모니터 위를 흘러가는 수만 줄의 코드밖에 보이지 않았다. 나는 지난 5년간 이 시스템을 관리하며 내 머릿속에 그려두었던 거대한 설계도를 따라 손상된 부분을 하나씩 찾아내고 잘라내고 새로운 코드로 이어붙였다. 시간과 정신의 방, 내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나와 코드만이 존재했다. 몇 시간의 사투가 흘렀을까?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나는 마침내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거짓말처럼 쉴 새 없이 깜빡이던 붉은색 에러 메시지가 사라지고 푸른색의 정상 부칭 화면이 나타났다. 서버가 살아난 것이다. 사무실에 남아있던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데이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나는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 보통은 접근할 일 없는 오래된 저장 파티션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일반적인 데이터 복구 과정에서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진 암호화된 데이터 조각이었다. 파일의 이름부터가 기괴했다. Project Ashes 1718.dat 천명그룹의 표준 발명 규칙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름. 그리고 그 파일에 걸린 암호화 수준은 군사 기밀에나 사용될 법한 최고 등급의 것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절대로 발견되어서는 안 될 무언가를 묻어둔 듯한 느낌. 나는 직감했다. 이것은 평범한 파일이 아니다. 나는 너무 깊이 들어왔다. 외면해야 해. 이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하지만 나의 IT 기술자로서의 호기심과 본능이 그냥 지나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위기를 해결하는 데 급급했기에 파일을 열어볼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라도 분석해볼 생각으로 해당 파일이 숨겨진 경로와 파일 헤더의 일부 정보, 그리고 암호화 알고리즘의 종류를 내 개인 메모장에 암호화하여 기록해 두었다. 재앙의 씨앗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날이 밝자마자 출근한 부장님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다. 지후야,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부서 전체가 끝장날 뻔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려운 듯 입을 열었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 본부장님께 보고를 올려야 하는데. 박민수 사원은 아무래도 중징계를 피하기 힘들겠지. 나는 밤새 굳어있던 어깨를 폈다. 그리고 부장님을 바라보며 미리 생각해두었던 말을 꺼냈다. 부장님, 이번 일은 박민수 사원의 실수가 아닙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확인해보니 이번에 업데이트된 판매 시스템 모듈과 기존의 보안 커널 사이에 예기치 않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미처 테스트하지 못한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누구 한 명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팀 전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명백한 박민수의 실수였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 겁에 질려 하얗게 변해 있던 그의 얼굴이, 그리고 이 일로 그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김 부장님은 잠시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무언가를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내 말대로 시스템 충돌로 보고하지. 그는 그렇게 나의 침묵의 공범이 되어 주었다.
박민수 사원은 그 후 내게 찾아와 몇 번이고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인사했다. 나는 그저 그의 어깨를 두드려줄 뿐이었다. 나는 그날 한 사람의 인생을 구했다는 작은 위안과 함께 거대한 비밀의 씨앗을 가슴에 품게 되었다. 그것이 앞으로 내 인생을, 그리고 내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던 그녀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의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나는 그저 평소처럼 창밖 아트센터의 불빛을 바라보며 닿을 수 없는 그림을 향한 나만의 짝사랑을 이어갈 뿐이었다. 서버다운 사태가 있고 며칠이 흘렀다. 나의 일상은 다시 영과 일의 세계로 돌아왔다. 나는 박민수 사원을 구했다는 작은 영웅담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그뿐이었다. 나는 여전히 야근을 밥 먹듯 하는 평범한 IT 기술자였고, 윤서연 이사장은 내가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하늘의 별이었다. 나는 내 마음속에 피어났던 작은 불씨를 애써 끄며 다시 나만의 회색빛 세상에 안주하려 했다. 그녀가 내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날 오후 나는 부서원들과 함께 다음 분기 시스템 업그레이드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 입구 쪽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고 나 역시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나는 내 심장이 멎는 것을 느꼈다. 윤서연 이사장이었다. 그녀는 비서도 수행원도 없이 혼자서 우리 IT 사무실 앞에 서 있었다. 화려한 옷차림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기품이 흘렀다.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보던 비현실적인 인물이 내 눈앞 나의 지루한 현실 공간 속에 서 있었다. 사무실의 모든 남자 직원들은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고 여자 직원들은 감탄과 질투가 섞인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우리 회의 테이블 쪽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나를 정확히 바라보며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말했다. 실례합니다. 혹시 강지우 씨 되십니까? 그녀의 입에서 내 이름이 불리는 순간 나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한 기이한 경험을 했다. 주변 동료들이 팔꿈치로 나를 툭툭 치고 나서야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제가 강지우입니다만 내 목소리는 바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에 사무실에 삭막했던 형광등 불빛이 순간 따스한 햇살처럼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윤서연입니다.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 서버 문제 때 지우 씨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다고요. 특히 박민수 씨를 감싸주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내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땀으로 축축한 내 손을 황급히 바지에 문지르고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가늘고 부드러웠다. 그 짧은 순간의 악수가 나에게는 영혼처럼 느껴졌다.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닙니다. 팀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겸손하시네요. 그녀는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사실 오늘 지우 씨를 찾아온 건 감사 인사를 드리려는 것 외에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입니다. 부탁이라니요? 제가 지금 저희 재단에서 자선 미술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회에 사용할 미디어 아트 작품들과 관람객 시스템을 연동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요. 저희 재단 기술팀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서 실력 있는 분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깊고 진지한 눈동자. 나는 그대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았다. 혹시
강지우 씨께서 직접 저희 전시회의 기술 자문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부장님께는 제가 따로 말씀드려서 공식적인 업무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 다시 없을 너무나 달콤한 초대였다. 내가 동경하던 그녀의 세계로, 그녀의 옆으로 들어오라는. 하지만 동시에 나는 공포를 느꼈다. 나와 그녀는 사는 세계가 달랐다. 나는 영과 일의 언어로 말하고 그녀는 예술과 감성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 내가 과연 그녀의 세계에 어울릴 수 있을까? 괜히 나섰다가 실수라도 저질러 그녀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되면 어떡하지?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지며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이사장님, 저보다는 저희 부서에 더 경험 많으신 선배님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니라 저희 팀에서 지원을... 아니요. 그녀는 단호하게 내 말을 잘랐다. 저는 강지우 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동료를 감싸 안는 그 따뜻한 마음이 저희 자선 전시회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이것은 어쩌면 신이 나에게 주신 단 한 번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저 멀리서 바라만 보던 그림에 아주 잠시나마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승낙에 그녀의 얼굴이 더욱 환하게 빛났다. 다음 날부터 나는 꿈같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나는 천명 아트센터로 공식 파견되었고 윤서연 이사장의 바로 옆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털털하고 열정적이며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재벌가의 딸이라는 권위의식 따위는 전혀 없었고 모든 스태프들을 존중하며 직접 발로 뛰었다. 우리는 함께 밤을 새워가며 전시회 시스템을 구축했고 때로는 지쳐서 바닥에 주저앉아 캔 커피를 나눠 마시기도 했다. 그녀와 가까워질수록 나의 짝사랑은 점점 더 깊어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전시회에 사용할 추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아트센터 지하에 있는 낡은 창고를 정리하게 되었다. 그곳은 수십 년간 아무도 찾지 않은 듯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고 낡은 종이 냄새가 진동했다. 미안해요. 지후씨, 곤나 마라이바 쇼마데 가사세 데시마떼. 아닙니다. 이런 곳에 숨겨진 보물이 있을 수도 있죠. 나는 농담을 하며 낡은 장비들을 한쪽으로 치우기 시작했다. 나는 창고 구석에 있는 낡은 서버렉을 발견하고 그곳에 새로운 네트워크 케이블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발을 헛디뎌 옆에 위태롭게 쌓여있던 낡은 서류 상자들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와르르, 상자들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누렇게 변색된 서류들과 먼지가 사방으로 흩날렸다. 죄송합니다. 나는 황급히 서류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아주 오래전의 회계장부나 결제 서류들이었다. 그런데 그 서류 더미 속에서 유독 낯선 물건 하나가 눈에 띄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구형 외장 하드 드라이브였다. 나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하드 드라이브 옆면에 붙어있는 낡은 견출지 라벨, 그 위에는 잉크가 거의 다 바렌 송을씨가 적혀 있었다. 프로젝트 PNX. PNX. 피닉스 불사조. 내 머릿속에서 며칠 전 서버실에서 발견했던 그 기괴한 파일의 이름이 떠올랐다. 프로젝트 아시스. 헬칠살. 닷. 재와 불사조. 이것은 과연 우연일까?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서연 씨는 다른 쪽에서 스태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홀린 듯이 그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내 점퍼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다. 이것은 회사의 자산이다. 나는 이것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내 머릿속에 이성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내 온몸의 세포들은 이 안에 절대 열어서는 안 될. 그러나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 거대한 비밀이 잠들어 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일어나 묵묵히 케이블 설치 작업을 계속했다. 하지만 내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내 주머니 속의 낡은 하드 드라이브는 그 존재만으로도 내 심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나의 달콤했던 꿈의 시간은 이 작은 하드 드라이브 하나로 인해 이제 거대한 악몽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도둑처럼 내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주머니 속의 낡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나를 계속해서 찔러대는 것 같았다. 이것은 명백한 회사의 자산. 나는 이것을 무단으로 반출했다. 내 안의 이성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일 조용히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놔. 아무도 모를 거야. 하지만 내 심장은, 내 기술자로서의 집요한 호기심은 이미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프로젝트 아시스 첼치 플랜 닷 서버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그 수수께끼의 파일, 그리고 프로젝트 P, NX. 잿더미와 불사조. 너무나도 절묘하게 이어지는 이 두 개의 이름.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나는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외장 하드를 연결했다. 연결 중이라는 메시지가 깜빡이고 곧 새로운 드라이브가 인식되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드라이브를 클릭하자 암호를 묻는 창이 나타났다. 역시나 보통 물건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아는 모든 해킹 및 암호 해독 기술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먼저 기본적인 보안 알고리즘부터 분석했다. 20년도 더 된 구형 하드 드라이브였지만 그 안에 적용된 암호화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복잡했다. 이것은 평범한 IT 직원이 설정한 수준이 아니었다. 국가 기밀을 다루는 전문가의 솜씨에 가까웠다. 몇 시간을 씨름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암호는 철옹성처럼 나를 막아섰다. 포기해야 하나? 이쯤에서 그만두는 것이 현명한 걸까? 바로 그때 서버실에서 발견했던 그 파일, 프로젝트야 시스 7필스팔탄 스탄스다라가 떠올랐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난번에 따로 저장해두었던 그 파일의 헤더 정보와 암호화된 코드를 불러왔다. 그리고 외장 하드의 암호화 구조와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다. 내 가설은 맞았다. 두 개의 암호화 알고리즘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같은 사람 혹은 같은 팀이 만든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서버의 애시스 파일이 이 외장 하드 피닉스의 암호를 풀기 위한 일종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잿더미가 있어야만 불사조가 부활할 수 있는 구조. 이 얼마나 지독하고도 문학적인 설계인가. 나는 즉시 회사 내부망에 원격으로 접속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권한을 총동원하여 그 애시 파일을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했다. 그리고 두 개의 파일을 이용해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시켰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해독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진행률을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가 거북이처럼 아주 조금씩 느리게 움직였다. 1%, 2%.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저 화면을 쳐다볼 뿐이었다.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 이렇게 심장이 떨리는 순간은 없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올 무렵
마침내 화면에 해독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침내 열린 판도라의 상자, 그 피닉스 폴더를 클릭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지옥을 보았다. 그 안에는 한 기업의 성공 신화 뒤에 감춰진 추악하고 끔찍한 원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1998년 천명그룹이 지금처럼 거대 기업이 되기 전 그들의 주력 상품이었던 케미라이프라는 신소재 화학약품이 있었다. 이 제품은 시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천명그룹을 단숨에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킨 1등 공신이었다. 하지만 이 제품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 특정 온도와 압력 하에서 극도의 불안정성을 보이며 폭발할 위험이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개발팀 내부에서 수차례 보고되었지만 당시 개발을 총괄하던 젊은 이사, 바로 현재 윤태석 부회장은 이 모든 보고를 묵살했다. 그는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제품 출시를 강행했다. 결국 끔찍한 사고가 터졌다. 울산에 있던 케미라이프 생산 공장에서 원인 모를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그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1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하드 드라이브 안에는 당시에 처참했던 사고 현장 사진, 내부 사고 조사 보고서, 그리고 은폐 지시를 내리는 윤태석 부회장의 목소리가 담긴 회의록까지 들어있었다. 이 일은 절대 외부에 알려져선 안 돼. 언론은 철저히 통제하고 사고 원인은 현장 관리자였던 강영수 부장의 관리 소홀로 인한 가스 누출로 보고하게, 유가족들에게는 두둑한 보상금을 주고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 만약 반발하는 자가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입을 막아 강영수 부장, 그는 사고의 책임을 모두 뒤집어 쓴 채 며칠 뒤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이 하드 안에는 그가 죽기 직전 남긴 유서의 원본 파일이 있었다. 그 유서에는 자신은 억울하며 윤태석 이사의 협박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다. 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쓰러지듯 기댔다. 이것이 천명그룹의 진짜 모습이었다. 12명의 무고한 노동자와 억울하게 죽어간 한 관리자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성공의 탑,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 윤서연은 바로 그 위선과 기만의 성에서 살아가는 공주님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유령처럼 변해갔다. 낮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전시회 준비를 도왔지만 밤이 되면 끔찍한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서연 씨의 맑은 눈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나를 찔렀다.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웃음 뒤에 가려진 억울한 영혼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의 변화를 서연 씨는 금세 눈치챘다. 그녀는 예리하고 타인의 감정에 민감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함께 야근을 하던 중 그녀가 조용히 내게 다가와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지우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며칠 내내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고. 아닙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나는 애써 웃어 보였다. 그녀는 내 거짓말을 꿰뚫어 본다는 듯 내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상한 꿈을 자주 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아주 시끄러운 굉음과 함께 모든 것이 빨갛게 불타오르는 꿈이요. 그리고 무언가 끔찍하게 타는 냄새. 그 꿈을 꾸고 나면 며칠 동안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나 삼촌에게 이야기하면 그저 어릴 때 본 영화 때문일 거라며 나쁜 꿈은 빨리 잊으라고만 하셨죠.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가 말하는 꿈. 그것은 아마도 어린 시절 무의식 속에 각인된 그날의 끔찍한 공장 폭발 사고의 기억일 터였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우리 가족은 겉보기엔 화목하지만 저는 늘 느꼈어요. 우리 집에는 아주 차갑고 어두운 비밀이 있다는 걸요. 마치 아무도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처럼. 아무도 그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모두가 그 존재를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무거운 공기요. 지우 씨를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그 비밀의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아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 투명한 눈동자, 나의 고통스러운 비밀이 비치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당신의 그늘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고. 당신의 악몽의 정체가 무엇인지 내가 밝혀냈다고.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내가 진실을 말하는 순간 그녀의 세계는 무너져 내릴 것이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녀를 파멸시킬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비밀을 쥔 남자가 되어버렸다. 한편 천명그룹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윤태석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 부회장님, 얼마 전 서버다운 사태 때 누군가 폐쇄된 구형 스토리지 파티션에 접근했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프로젝트야 다초 아시스 샤탈 하이 플럴 파일입니다. 윤태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누가 접근했지? 기록상으로는 당시 서버 복구 작업을 총괄했던 IT 부서의 강지우 대리입니다. 강지우. 그는 낯익은 이름을 곱씹었다. 요즘 서연이 옆에 붙어 다니는 그 놈이군. 그의 눈에 차가운 의심의 빛이 떠올랐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한 조합. 서버 깊숙한 곳에 비밀 파일에 접근했던 놈이 하필이면 20년 전 기록들이 잠들어 있는 아트센터 창고를 드나들며 자신의 조카와 가깝게 지내고 있다. 당장 그놈 뒷조사를 해. 통화 내역, 인터넷 접속 기록, 모든 걸 감시해. 그리고 서연이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하도록. 그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자신이 20년간 묻어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이름 없는 평범한 쥐새끼 한 마리가 건드렸다는 것을, 그의 보이지 않는 그물이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향해 서서히 그리고 촘촘하게 조여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천명 아트 재단의 자선 미술 전시회 개막 갈라 행사가 열리는 밤, 나는 이 행사의 기술 총괄 담당자로서 그리고 동시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끔찍한 비밀을 쥔 시한폭탄으로서 화려한 조명과 인파로 가득한 연회장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연회장은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터였다. 정재계의 거물들, 유명 연예인들, 그리고 저명한 예술가들. 그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우아한 웃음소리와 함께 자신들의 세상을 만끽하고 있었다. 벽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감미로운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위선적이었다. 나는 이 모든 화려함이 2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12명의 노동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넓은 연회장에서 오직 나 하나뿐이었다. 나는 구석의 기술 통제실에서 이 모든 풍경을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다. 오늘의 주인공인 윤서연 이사장은 눈부신 은색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밤 가장 빛나는 별이었다. 그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이 자선 전시회는 그녀의 선한 마음의 결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저 아름다운 별이
실은 거대한 거짓이라는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한쪽의 목소리는 내게 속삭였다. 침묵해, 강지후. 저 여자를 봐. 네가 진실을 폭로하는 순간 저 미소는 산산조각 날 거야. 그녀의 인생, 그녀의 가족, 그녀가 이룬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거라고. 네가 무슨 권리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려는 거지. 넌 그저 평범한 IT 기술자일 뿐이야. 이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냥 눈을 감아 그녀를 지키고 싶다면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 나는 그녀의 웃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따뜻함. 그녀와 함께 캔커피를 마시며 밤을 새웠던 순간들. 그녀가 나를 믿어주었던 그 눈빛. 내가 어떻게 감히 그녀에게서 이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다른 쪽의 목소리는 내게 소리쳤다. 정의를 생각해. 강지우,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해. 그들의 가족은 지난 20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살았을 거야. 그런데 너는 고작 한 여자에 대한 너의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덮으려는 건가? 그리고 윤서연, 그녀는 과연 행복할까? 거짓 위에 세워진 성에서 이유도 모르는 악몽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녀가 고통스럽더라도 진실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 그것이 네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진정한 사랑이야.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 연 회장의 분위기가 잠시 술렁였다. 윤태석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특유의 오만한 미소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아첨을 받으며 연 회장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연 회장을 둘러보다가 기술 통제실 안에 있는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나를 향해 아주 희미하고도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내까진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듯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조롱의 미소였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내 안의 분노가 다시 한번 치밀어 올랐다. 잠시 후 서연 씨가 잠시 짬을 내어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뺨은 기쁨과 흥분으로 살짝 상기되어 있었다. 지우 씨, 정말 고마워요. 지우 씨 덕분에 모든 게 완벽해요. 그녀는 내게 샴페인 한 잔을 건네주었다. 오늘 밤만큼은 일 생각하지 말고 같이 즐겨요. 참, 오늘 지우 씨 정말 멋져 보여요. 그녀의 칭찬에 나의 심장은 기쁨이 아닌 고통으로 저며왔다. 그녀가 내게 보여주는 이 순수한 호의가 비수처럼 내 양심을 찔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샴페인 잔을 받아들었다. 그때 우리 부서의 김 부장님이 나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대리, 잠시 나 좀 보지. 부장님은 나를 데리고 아무도 없는 복도로 나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지후야, 내가 그냥 모른 척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요즘 널 감시하는 눈들이 있어. 네, 보안팀 놈들이 내 주변을 맴돌고 내 컴퓨터 접속 기록까지 훑어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 너 혹시 뭔가 위험한 일에 엮인 거냐? 윤 부회장님 심기를 건드린 것 같던데. 아까 아트센터 창고에서 나온 낡은 하드 드라이브 말이다. 혹시 네가 가져간 거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부장님은 내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후야, 세상에는 굳이 파헤치지 않는 편이 더 나은 진실도 있는 법이야. 잠자는 사자의 코털은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조용히 덮어. 그게 널 위해서,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좋은 길이야. 그는 내 어깨를 두드리고는 자리를 떴다.
부장님의 경고는 나를 더욱 깊은 고립의 심연으로 밀어 넣었다. 이제 정말로 나는 혼자였다. 나는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나의 마지막 남은 망설임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광경을 목격했다. 윤태석 부회장이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기자들과 즉석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했다. 부회장님,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천명그룹의 미래를 뒤바꿀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윤태석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하, 기자분들 소식이 빠르시군요. 네, 맞습니다. 잠시 후,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천명그룹이 글로벌 IT 기업인 이노젠사와 합병하는 계약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합병을 통해 천명은 과거의 굴레를 벗고 진정한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합병, 그 단어가 내 머리를 망치로 내리쳤다. 합병이 이루어지면 천명그룹의 모든 과거 기록들은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거대 법인의 기록 속에 파묻히게 될 것이다. 20년 전의 그 끔찍한 진실은 이제 그 누구도 파헤칠 수 없는 영원한 미궁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바로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장나게 되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은 내게 너무나도 잔인한 선택지를 주었다. 오늘 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그녀의 행복을 지키고 영원한 침묵의 공범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녀의 세계를 파괴하고 고통스러운 정의를 택할 것인가?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이제 우리 천명그룹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윤태석 부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석 부회장이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위풍당당하게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의 손에는 미래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이 담긴 연설문이 들려 있었다. 나는 기술 통제실 안 내 노트북 앞에 앉았다. 내 손가락은 연 회장의 모든 스크린을 통제할 수 있는 명령어 위에 놓여 있었다. 내 등 뒤에서는 서연 씨가 아무것도 모른 채 자랑스러운 삼촌의 모습을 기대감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억울하게 죽어간 12명의 노동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들의 얼굴 위로 악몽에 시달리던 서연 씨의 슬픈 얼굴이 겹쳐졌다. 그래, 결심했다. 나는 그녀에게 거짓된 천국이 아닌 고통스러운 진실을 선물하기로 했다. 그것이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잔인한 방식이었다. 나는 눈을 떴다. 그리고 무대 위의 대형 스크린을 향해 나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내 손가락이 실행 키 위에서 잠시 멈췄다. 온 세상이 숨을 죽였다. 내 손가락 끝이 실행 키 위에서 파르르 떨렸다. 이 키를 누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윤태석 부회장의 얼굴을, 그리고 그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윤서연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다. 그리고 키를 눌렀다. 딸깍, 아주 작고 평범한 소리. 하지만 그 소리는 거대한 제국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윤태석 부회장이 막 입을 열어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천명 가족 여러분이라고 외치는 순간이었다. 그의 등 뒤 연회장 전체를 압도하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깜빡 하고 꺼졌다. 화려한 천명그룹의 로고 대신 칠흑 같은 어둠이 나타났다. 연회장이 순간 술렁였다. 무슨 일이야? 방송 사고인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대 위의 윤태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기술팀을 향해 삿대질을 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스크린 중앙에 하얀색 글씨 하나가 서서히 떠올랐다. 어떤 꾸밈도 디자인도 없는 그저 차가운 명조체 글씨였다. 강영수. 아무도 그 이름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단 두 사람, 무대 위의 윤태석과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윤 회장의 얼굴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급격하게 굳어졌다. 기술 통제실의 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문 열어 안에 누구야? 당장 문 열어. 보안팀이었다. 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나는 서둘러 다음 명령어를 입력했다. 스크린의 이름이 사라지고 연 회장 전체에 낡은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한 남자의 절박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보, 나야, 영수야. 그것은 20년 전 죽은 것으로 처리된 강영수 부장이 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음성 메시지였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나 이제 더는 버틸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윤태석 이사가 나를 가만두지 않아. 내가 모든 걸 뒤집어 쓰지 않으면 당신과 우리 아들까지 해치겠다고 협박했어. 연 회장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한 남자의 마지막 절규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아니야. 공장 사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 신소재,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어. 내가 몇 번이나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 사람이 전부 묵살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고 있어. 나 너무 무서워. 여보, 하지만 내가 죽어야 당신이라도 살 수 있대.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변해 있었다. 사랑해. 여보, 우리 아들 부디 잘 키워줘. 아빠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꼭 말해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뚝! 음성 메시지는 거기서 끝났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 어떤 화려한 웅변보다도 한 남자의 진심 어린 마지막 목소리는 사람들의 심장을 직접적으로 후려쳤다. 나는 무대 위에 윤태석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시체처럼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스크린을 바라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스크린은 다시 검게 변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다른 하얀 글씨들이 아주 천천히 비석에 이름을 새기듯 떠오르기 시작했다. 1998년 7월 11일 천명화학 울산 공장 폭발 사고 사망자 명단. 김철민, 이정식, 박숙길, 최경자. 12명의 이름이 그들의 나이와 함께 하나씩 천천히 스크린을 타고 올라갔다. 연 회장에 흐르던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은 멎은 지 오래였다. 이제 이 공간을 지배하는 것은 이름 없는 노동자들의 넋을 기리는 듯한 무겁고도 숙연한 침묵뿐이었다. 나는 객석의 윤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를 평생 괴롭혔던 악몽, 시끄러운 굉음과 붉은 화염. 그 악몽의 실체가 지금 그녀의 눈앞에서 너무나도 잔인한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배신감과 함께 아주 희미하지만 이제야 알겠다는 듯한
끔찍한 깨달음의 빛이 서려 있었다. 평생 그녀의 영혼을 짓눌러 왔던 어두운 그림자의 정체를 그녀는 마침내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 윤 회장은 늙고 병든 사자처럼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고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 역시 알고 있었을 것이다. 동생의 죄를, 그리고 그 죄를 외면했던 자신의 비겁함을. 마침내 12번째 이름이 스크린 위로 사라졌다. 스크린은 다시 검게 변했고 연 회장은 칠흑 같은 어둠과 침묵에 휩싸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였다. 찰칵 찰칵 찰칵. 수백 개의 플래시가 이제는 무대 위에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버린 윤태석 부회장을 향해 무자비하게 터져나왔다. 부회장님 음성 메시지가 사실입니까? 사고를 은폐하고 강영수 부장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 맞습니까? 기자들이 벌떼처럼 무대 위로 몰려들었다. 윤태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결국 무대 뒤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앞을 이제는 상황을 파악한 보안 요원들이 막아섰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기술 통제실에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내 임무는 끝났다. 내가 시작한 폭풍이 이제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승리했다는 쾌감 대신 텅 빈 공허함과 깊은 슬픔만이 남았다. 나는 유리창 너머로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아 오열하는 윤서연의 모습을 보았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 내가 지켜주고 싶었던 여자. 하지만 결국 내가 그녀의 세상을 파괴하고 그녀의 심장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나는 그녀의 인생에 가장 잔인한 진실을 선물한 이름 없는 폭로자일 뿐이었다. 그날 밤 이후 세상은 천명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뒤덮였다. 내가 쏘아 올린 작은 신호탄은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있었다. 모든 뉴스와 신문의 헤드라인은 윤태석 부회장의 추악한 범죄 행각과 천명그룹의 비윤리적인 과거를 연일 대서특필했다. 윤태석 부회장은 연 회장에서 빠져나가려다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다. 내가 폭로한 음성 파일과 사망자 명단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모든 진실이 담긴 외장 하드드라이브의 사본을 익명으로 한 양심적인 기자에게 제보했다. 그 후 천명그룹의 성공 신화 뒤에 감춰졌던 모든 비밀들이 둑이 터진 강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윤태석 부회장이 그동안 저질러온 수많은 비리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20년 전의 사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수많은 하청업체들을 압박하고 경쟁사들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리며 자신의 제국을 쌓아 올렸다. 그의 몰락은 빠르고 처참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거물은 이제 가장 추악한 범죄자가 되어 차가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천명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명성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다. 수많은 계약들이 파기되었고 협력사들은 등을 돌렸다. 대한민국 재계의 신화였던 천명그룹은 이제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광경을 나의 작고 초라한 옥탑방에서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원했던 결과였지만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았다. 나는 정의를 실현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만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괴물이 된 것만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윤서연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차마 그녀에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폭풍이 최고조에 달했던 며칠 뒤, 윤 회장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숨을 죽이고
그의 등장을 지켜보았다. 화면에 나타난 그는 불과 며칠 사이에 수십 년은 더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한때 제왕과도 같았던 그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이루어버린 한 늙고 병든 아버지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20년 전 저희 천명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 저는 천명그룹의 전 회장으로서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방관했던 죄인으로서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변명이나 가식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그리고 동생의 죄를 인정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렴풋이나마 제 동생이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우리 그룹의 성공이 어떤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저의 양심을 속이고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최종 책임은 바로 저의 비겁함과 방관의 죄에 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다. 한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었을 남자의 뒤늦고도 처절한 참회였다. 저는 오늘부로 천명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사죄를 출연하여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평생토록 속죄하겠습니다. 또한 천명그룹이 남은 자산을 모두 투입하여 그분들의 상처를 보듬고 사회에 진 빚을 갚아나가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저희의 뒤늦은 참여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기자회견은 천명그룹이라는 시대의 종말을 구하는 장례식과도 같았다. 그 후 며칠이 더 지났다. 세상이 조금씩 잠잠해질 무렵 내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우씨, 저예요. 서연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치고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전보다 더 단단하게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지금 어디에요?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이제는 텅 비어버린 전시회장에서 다시 만났다. 화려했던 미술 작품들은 모두 사라지고 텅 빈 공간에는 우리의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깊어져 있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그녀였다. 고마워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네, 고맙다고요, 지우씨.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우씨는 우리 가족의 화려한 역사를 파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영혼을 짓눌러 왔던 거짓의 감옥에서 저를 구해줬어요. 아프지만, 정말 끔찍하게 아프지만 이제야 비로소 진짜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기분이에요. 그 용기에 감사드려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우리 회사는 이제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와 삼촌이 저지른 죄는 제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겠죠. 하지만 저는 이 잿더미 위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진실과 정직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녀는 내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래서 말인데요. 강지우 씨, 저 좀 도와줄래요? 우리 가족의 죄를 세상에 알린 당신의 그 정직함과 썩어빠진 시스템을 단번에 파악해낸 당신의 그 비범한 통찰력으로 제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세요. 그것은 내가 상상했던 그 어떤 반응과도 달랐다.
원망도, 비난도 아니었다. 그녀는 나에게 함께 잿더미를 치우고 새로운 집을 짓자는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제안을 하고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진심을 꺼내놓았다. 제가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서연 씨를 아주 오랫동안 저 혼자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슬픔과 비극 위에 세워진 성에서 이유도 모르는 악몽을 꾸며 살아가는 것을 차라리 고통스러운 진실이 아름다운 거짓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 씨가 진실 위에 바로 서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내 고백에 그녀의 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그리고 나의 서툰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따뜻한 눈물이었다. 우리는 그날 연인이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고 단단한 동지가 되었다. 함께 잿더미를 헤쳐나가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운명 공동체.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슬픈 방식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몰락한 천명그룹의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했다. 나의 새로운 임무는 이제 한 기업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모든 이들을 보듬는 것이 되었다. 티로탄과 수타이신 나의 인생 2막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천명그룹의 끔찍했던 스캔들은 서서히 잊혀갔다. 하지만 나와 윤서연 그리고 천명그룹에 남은 우리들은 아무것도 잊지 않았다. 우리는 과거를 잊는 대신 그 과거의 폐허 위에 새로운 집을 짓기로 결심했다. 천명그룹은 과거의 영광을 대부분 잃었다. 규모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수많은 사업부를 매각해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신뢰였다. 윤서연 대표의 지휘 아래 우리는 모든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윤리적인 이윤 추구를 철저히 배격하며 직원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 길은 더디고 힘들었지만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가 가는 길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옥탑방에 살지 않았다. 나는 이제 천명그룹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끄는 핵심 임원이자 윤서연 대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녀를 돕는 조언자, 그리고 그녀의 연인이 되어 있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다른 연인들처럼 마냥 달콤하고 가볍지만은 않았다. 우리의 사랑은 끔찍한 비극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진실의 토대 위에 서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함께 무너뜨려야 했던 과거의 성벽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의 사랑은 더 단단하고 애틋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알고 그 상처를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그리고 우리의 속죄를 세상에 알리는 자리에 함께 서 있었다. 과거 천명화학의 울산 공장이 있던 자리, 20여 년 전 12명의 무고한 생명이 사라져갔던 바로 그 비극의 땅. 그곳은 이제 더 이상 폐허가 아니었다. 그 자리에는 푸른 잔디와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한 천명추모공원이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공원의 개원식이 오늘 열렸다. 이 공원은 천명그룹의 사회 환원 사업을 위해 완전히 새롭게 개편된 천명 메모리얼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였다. 과거의 아트 재단은 이제
전국의 모든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들을 평생 지원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펼치는 공익재단으로 다시 태어났다. 개원식에는 과거처럼 화려한 정재계 인사들은 없었다. 대신 20년 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유가족분들이 가장 귀한 손님으로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의 그늘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과 같은 분노와 원망은 보이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찾아온 뒤늦은 위로와 화해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천명그룹의 새로운 대표가 된 윤서연이 담담한 얼굴로 연단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헌은 저희 천명그룹이 저지른 씻을 수 없는 과오에 대한 영원한 반성의 기록이자 다시는 이 땅에 저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약속의 증표입니다. 이곳은 슬픔의 공간이 아니라 기억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한 기업의 이기심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던 우리들의 아버지, 남편, 그리고 아들들의 고귀한 땀방울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명그룹은 앞으로 이윤이 아닌 사람을 남기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이라는 것을, 이익보다 소중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을 이 추모공원의 나무 하나, 풀 한 포기에 새기며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고 우리는 공원 중앙에 세워진 추모비의 제막식을 가졌다. 하얀 천이 거치자 검은 화강감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비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비석에는 20년 전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 보았던 13명의 이름이 금빛으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강경수, 김철민, 이정식, 박수길, 최경자, 그 이름들을 바라보는 유가족들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통곡이 아니었다.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어루만지는 조용한 눈물이었다. 그때 한 청년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는 20여 년 전 억울하게 모든 책임을 뒤집었었던 강영수 부장님의 아들이었다. 이제는 어엿한 청년으로 자란 그는 우리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돈으로 보상해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저희 아버지의 명예를 20년 만에 되찾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저도 아버지를 마음 편히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연 씨는 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인 채 함께 고개를 숙였다. 나 역시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이 가족이 겪었을 고통의 세월 앞에서는 무력하게 느껴졌다. 개원식이 모두 끝나고 사람들은 저마다 추모비 앞에 헌화를 하고 있었다. 나는 서연 씨와 함께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가 내 손을 조용히 잡았다. 지우 씨, 만약 그때 지우 씨가 진실을 덮고 침묵하는 길을 택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당신은 여전히 화려한 성안의 공주님으로 살고 나는 당신을 멀리서 바라만 보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남았겠죠. 그리고 우리는 둘 다 영원히 불행했을 겁니다. 맞아요. 그녀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바로 진실 위에서 서로를 마주볼 수 있는 용기죠. 우리는 추모비를 향해 걸어갔다. 13명의 이름, 그 이름들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다. 우리는 과거의 빚을 갚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동지이자 연인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비석에 새겨진 첫 번째 이름, 강영수를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리고 그 옆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나의 짝사랑은 비극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비극의 끝에서 나는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을 배웠다. 그것은 바로 책임감이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의 상처와 슬픔, 그리고 그가 짊어진 역사의 무게까지도 함께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찾아왔다. 화려한 꽃이 만발하는 봄이 아니라 차가운 비가 내린 뒤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강인한 생명의 새싹을 함께 투이워내는 그런 봄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진실이라는 가장 단단한 토대 위에 우리의 사랑과 인생을 다시 세우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감동적이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